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진경준 검사 사태 이후 1년 만에 다시 한번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했던 그런 그 범죄 사실, 구속 사유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그 범죄만 지금 다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검찰이 이제 그 처리했다. 특히나 예. 김기춘 전 실장 또 우병우 전 수석 등과 조율하면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가 부실 수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부실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초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사건 처리 또 부실 수사 이런 점은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이제 검찰 내부에서 어떤 그런 불만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 수년간 논의만 되어 왔던 그런 공수처.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도입을 검찰 스스로가 이제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그 비난 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이제는 정말 많이 좀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커진 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외부의 개혁을 막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게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통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네. 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수남 총장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특히나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네. 이 직권남용을 밝히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직권남용했는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이제 검찰 수뇌부가 수백 번 또한 수십 번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 통화를 통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직권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법도 한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검찰 수뇌부를 어떻게 조사했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조사를 하긴 했다. 어느 정도 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이 오히려 의혹을 더 크게 하는 것 같고요. 좀 시계를 좀 더 뒤로 돌려보자면은 처음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했던 게 특별수사팀장이 윤곽근 검사였습니다. 예. 사법연수원 동기였죠. 게다가 통화 내역도 조사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3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우병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검찰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매섭게 수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외부의 어떤 지적들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왔던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각 당의 어떤 그 유력, 네. 각 당의 그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표했는데 네. 거의 대부분 검찰총장의 책임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입장 등등을 보였는데요. 예. 이게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을 뿐이다라고 하더라도 설마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모자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라든지 정치권의 비판뿐 아니라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특수본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은 안타깝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영장 재청구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이고요. 오는 17일쯤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수사에 대한 어떤 부실 수사라는 그런 지적뿐만 아니라 이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까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검사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수사해서 결국은 기소를 해서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는 게 임무거든요.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을 기소한다고 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재판에 제출을 하고 또한 공판 과정에서 잘 진행되도록 공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그걸 곱게 보겠느냐. 정말 검찰이 열심히 일한다라고
선의로 받아들이겠느냐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관계자가 수사 부실하지 않았다. 영장 기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좀 다른 각도로 보자면은 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공들여서 수사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정치인들도 있고요, 거물급 기업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장이 기각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옳은지 그른지는 뭐 다른 문제로 하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라든지 또는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 검토를 안 한 것 같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강경한 그런 비난 발언도 참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검찰이 법원과 항상 각을 세워야 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상 비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 그동안의 어떤 그 다른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비해서 의지가 떨어져 보인다,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그런 시각은 충분히 좀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과연 이 국면에서 검찰이 어떻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에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측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별검사니까 최순실 특별법처럼 별도의 개별적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과연 그게 될 것인지 의문이고요. 예. 또한 개별 특검법이 아니더라도 상설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은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법무부 장관이 결국 판단해서 하는 것도 또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또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도 둘 모두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또 하나가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이 과연 지금 검찰이 시간을 주겠느냐. 만약에 지금 수사를 다 마무리해서 기소를 해버리면 그다음에 가정입니다만 완벽하지 않은 그런 수사 결과를 가지고 또 증거를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물론 검찰이 그 정도까지 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다 재판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수사를 한다 한들 다시 재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박영수 특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회에게 용돈으로 줬다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증언은 아니고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네. 당시에 그 코레스포츠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경험을 이제 그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제 그 조사를 받았죠. 그 조서가 남아 있고 이 조서를 이제 오늘 그 법정에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사위 격인 뭐 사실은 관계였는데 신준평 씨가 당시에 독일에 있었는데 네. 이 신준평 씨가 정유라 씨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만 돌봤지 실제로 말은 키울 줄도 모르고 사육할 줄도 모르고 사육도 안 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받은 이 돈을 신준평 씨에게 주기 위해서 네. 말 관리사 4명 중에 1명으로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요. 예.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 조서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삼성의 돈이 정유라 씨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정유라 씨의 그 승마 훈련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쓴 것도 아니고 이러한 그 정말 여기저기 불필요한 곳으로 돈을 이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의 그런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도덕적인 비난까지도 더욱더 네.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그 앞서서 지원과 관련된 논란이 이미 벌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네.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일단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그 조서로 남겨져 있던 것인데요. 당시에 정권이 건재했다. 즉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너무나 건재한 상태였고 또 비선 실세로 삼성은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었던 예. 최순실 씨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힘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뭐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일맥상통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 측은 뇌물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결국 강탈당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주장과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건재하고 위세가 있었고 또한 비선 실세로 삼성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최순실 씨 등이 결국은 삼성
측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삼성이 또 그러한 영향력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겠고 적극적으로 삼성에서 비선실세가 최순실 씨구나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과 달리 뇌물 공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법원이 어떤 판단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강요죄의 피해자이건 아니면은 뇌물을 공유한 것이건 삼성전자가 삼성이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부당하게 지원한 점은 사실인 것 같고 이거는 설령 강요죄의 피해자로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된다 하더라도 삼성 측의 어떤 도덕적인 비난 또는 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삼성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첫 결심 공판이 열린 게 이제 차은택 감독에 대한 재판 아니었습니까? 네. 최후 진술에서 뭐 눈물까지 흘리면서 광화문에 나가서 사죄를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검찰이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혐의에 비해서 좀 너무 적은 형량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사실 징역 5년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반적인 법감정으로는 너무 온정적인 거 아니냐, 예. 봐주기 아니냐 하겠습니다만 중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징역 5년이니까 네.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을 살아야 되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검찰의 구형입니다. 검찰의 의견을 표한 것이고 현재 몇 년형이 선고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지켜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5월 11일에 이제 선고가 되는데요. 지금 차은택 씨나 뭐 송성각 전 진흥원장 같은 경우 각각 이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몇 년 선고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구형이 5년이지만 그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차은택 씨가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사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좀 한 겹 더 들어가 보자면은 구체적으로 뭐 자백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게 보시죠? 지금 20억 원 상당의 그런 횡령으로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요. 예. 이런 횡령은 사실 장부가 남아 있으니까 다 자백을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광고회사를 강탈하기 위한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투고 있거든요. 따라서 검찰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이고 만약 유죄라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 또한 말로는 눈물을 흘리고 뭐 국민에게 사죄하겠다 하면서도 끝까지 무죄라고 다투는 점 일부 다투는 점도 역시 형량을 한정함에 있어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고영태 씨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체포 적부심에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거죠? 결과를 네.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어서 이제 풀려나오는 석방되는 경우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체포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체포 영장 발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게 체포 영장을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것인데 물론 판사는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또 다른 다시 같은 법원에서 잘못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된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으려면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봐야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던 중이었다라고 하는 고영태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석방될 가능성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 검찰 주장대로 잠적을 했다, 통화가 안 됐다. 특히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변호사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알고 보니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석방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체포 적부심에서 석방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